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좀 나눌 텐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감독님께서 과연 출발이 어떤 인물들을 먼저 만나서 출발을 하셨는지 시를 읽는 그러니까 시로서 출발을 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출발 시점, 다큐의 출발 시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지막 대사에서도 시가 주인공이라고 한 것처럼 네. 시가 먼저 출발이었어요. 근데 시가 그냥 혼자 저절로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시를 읽어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목도 시 읽는 시간이고, 그러고서 이제 인물들을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기타 공장에서 해보던 임재춘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시 읽어주는 남자가 됐거든요, 농성 중에. 그래서 이 인물이 제일 먼저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시는 무엇인가, 시는 어떤 사람들이 읽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보니 인생에 갑자기 결혼에 갑자기 균열이 온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편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그 평탄하게 흐르던 시간이 딱 갈라진 사람들, 햄릿의 유명한 대사처럼 시간이 이음매에서 벗어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읽는 게 시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시인의 어떤 시 중에서 시를 읽는 시간이라는 시가 또 우연이죠. 이건 어떻게? 네, 우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시인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저는 시인이고 또 시집 서점 지기 운영자인데, 시인으로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시집 서점 운영자로서는 무슨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시인은 영화 감독처럼 그 영화 감독이 이렇게 GV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 음악 뒤에 계시는 분인 거잖아요. 뭐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 시인도 시집 속에 혹은 시집 뒤에 있어야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낭독회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시를 낭독하는 순간 잠깐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럴 때 제외하고는 시인이 독자들 바로 앞에서 시를 들려주는 일은 없죠. 독자가 스스로 읽는 거니까. 근데 시집서점 운영자로서는 읽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 운영에서 좋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서점에 와서 시집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이러하겠구나 라는 생각. 아까 그 어떤 굴곡이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칠게 표현하면 어딘가 한 부분이 고장나는, 우리 살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으면 몸이 조금씩 삐걱대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연을 안에 묻어놓고 시집을 찾아서 오는 분들을 저는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뭔가 사람들의 삶이라는 시집을 다시 한번 제가 펼쳐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영화 보면서 내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어떤 특정한 뉘앙스라든지 리듬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의 제가 다 감정이입을 할 수는 없지만, 특히 그 첫 번째 편집자로 나오셨던 오하나 씨, 저는 이제 편집자로도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예전에 내가 리듬을 잃고 있다가 다시 되찾은 케이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되찾은 케이스가 아닌가? 실제로 영화 볼 때 저한테 그 미장센이라고 하나요?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요가 매트에 머리를 대고 있다가 떼어 이제 움푹 파였던 장면이 싹 올라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게 사람이 회복되는 순간이구나. 저렇게 아주 천천히 느리게 결국 자국이 남기는 하지만 마침내 회복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리듬과 뉘앙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그런 인물들 만나시면서 그게 어떤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신 거잖아요. 그걸 목격하고 관찰하면서 어떤 물론 이제 영화의 표현 이미지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지만 어떤 마음 뭐 그런 것 좀 많이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2015년 가을부터 이렇게 좀 촬영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여름은 안 담겼죠. 그리고 옛날에 찍었던 아카이브 잠깐 쓴 게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짧은 기간에 뭐 이분들이 회복이 된다든지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뭐 회복보다는 그 제가 이제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는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흐름을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져가려고 편집 구성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물들이 인터뷰를 하기 전과 좀 해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질문도 점점 시에 가까워지는 질문을 하는 거고 초반의 질문은 현재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너는 뭐가 힘드니 뭐 그런 류의 질문부터 출발을 해서 시를 읽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떻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회복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를 얘기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그런 순간만큼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다른 좌표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꼈지만 약간 치유도 있지만 이 인물들이 약간 시를 통해서 어떤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개인의 몫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시인님께서도 이제 차당시기를 하시면서 낭독회도 많이 하시고 시를 읽으시는 분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텐데 시를 읽는다는 행위가 어떤 회복이나 치유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치유, 회복인 것 같아요. 시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사실 저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집은 다독여주는 시집들은 아니에요. 다독여주는 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류의 사람의 마음을 좀 도닥여줄 만한 따뜻한 말들이 적혀있는 시들이라기보다는 마주대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시인들이 한둘씩 숨어 살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숨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말인즉슨 같은 처지와 같은 모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서 같이 부대껴 하고 고장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인인 거고 그걸 읽고 공진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마주대함이지 않을까. 내가 애써 말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애써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는 순간 이 시읽기의 불령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감독님께서도 아까 오하나 씨 얘기하셨지만 그 낭독을 하고 이렇게 페어를 걷고 이렇게 긴 쇼파를 보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그런 연관된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어떻게 보면 마주하는 행위의 이미지로. 네, 그거는 이제 그 낭독 전반부는 이제 이 인물들이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그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전한 신이 오하나가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그 폐허를 걸어가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시집을 들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어쨌든 영화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시를 읽으면서 절로 걸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한 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제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죠.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인물에게 퍼포먼스를 부탁한 거였는데 거기 그 인천에 이제 가정동이라고 재개발이 진행됐던 곳에서 그 촬영을 했는데 그 길에는 균열이 나 있고 길이 있던 흔적들이 있고 거기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것도 아닌데 바리케이드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 길에.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저 앞에 풍경과 지금 현재 우리가 발에 딛고 있는 이 땅과 균열이 일으킨 땅과 그런 것 속에서 사실 더 영화적이고 더 멋진 어떤 씬을 또 연출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물들이 다 이제 약간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디 멀리 가서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집을 들고 시를 읽는데 꼭 그런 시를 읽는 것만이 또 시 읽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자체가 은유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쉬운 거죠. 시집을 들어서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쉬워 보이지만 또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어도 한번 이렇게 시집 한번 펼쳐보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아플 때는 정말 숟가락 들 힘도 없고 눈꺼풀 하나 들기도 힘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 시인님께서는 아까 측정지기로서 왔다고 하시지만 그 시인이 시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시 읽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약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 갈 곳이 없어 지금을 빌리는 중이니 이 불빛은 꺼져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건고한 물질 위에 마른 손을 올려줘서 이게 마지막 이제 구절인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시를 읽는 시간을이라는 시를 쓰시면서 갈 데가 없고 없어지고는 중인데 자신 직접 하잖아요. 근데 왜 불을 켜주고 갔냐 이렇게 묻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시인의 시간이나 영화의 어떤 이미지랑도 저는 좀 어떤 비슷한 결로 받아들였는데 그 지적 화자가 어떤 타자나 그런 존재를 이렇게 염두를 하는 건가요? 그 시간이라는 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질문 사전에 먼저 주셨을 때 되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영화를 그 뒤에 봤는데 예. 이래서 여쭤보시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놀랐던 질문이었는데 저는 영화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땐 크게 두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너무 깊어서 점점 알수록 모르겠는 게 모릅니다. 저는 시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정말 무지한 건데 영화는 정말 무지한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영화 극장 가서 전 제일 좋은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몰입해 보다가 퍼뜩 깨어나서 나를 딱 인식할 때 내가 되게 집중해서 몰입하고 있어. 그게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것. 어제 친구가 자기 유튜브 찍었다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한 20분 정도 분량 유튜브더라고요. 그걸 한참 보는데 너무 길어,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 와야 되니까 한 번 더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아니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내가 마주대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주대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인 거고 사실 시를 읽는 거나 영화를 보는 거는 나를 들여다보고 완전히 나 혼자 되는 순간이고요. 완전히 지독하게 나 혼자 되는 순간이고 시를 읽을 때에는 영화를 볼 때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시 읽는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이 시 읽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시집처럼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지독하게 혼자가 되는데 그 혼자가 뭐 어떤 병증이거나 혹은 너무 외롭고 힘든 감정적인 소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나를 가만히 두는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다
나중에 시를 읽잖아요. 시를 읽을 때 지독하게 혼자가 되고 그 혼자가 절대로 고독해 보이거나 쓸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인간으로서 좀 과한 얘기지만 이렇게 한 주체로서 되게 존엄성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타인한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지? 다. 근데 그 시를 읽고 시를 얘기할 때만큼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되게 좋았고 저한테는 그게 그래서 울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에서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불을 켜둘 필요도 꺼둘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존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시인님 말씀에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이실 거예요. 제가 덧붙일 거 감사해요. 없는 것 같고요. 시인은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유튜브 20분 영상보다는 영상은 지루했지만 이 영화는 집중해서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감독님께서는 뭐 재춘 언니라는 영화 아시겠지만 그 임재춘 선생님이 여기도 등장하시는데 임재춘 선생님께서 이 영화 시인의 시간에 나오는 그때는 언제쯤인가 한참 전이죠. 약간 네. 임재춘 씨가 그 농성 과정 중에 그 2013년도에 이제 그 폐공장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앞에 인천의 갈산동 그 농성 천막에서 그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했어요, 저녁마다. 그때 갑자기 시 읽어주는 남자의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런 게 다 투쟁의 한 일환인데, 그러니까 살면서 공장 노동자로만 계속 살아왔으니까 뭐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를 읽을 기회도 없었고 뭐 하여튼 시집이 뭔지도 잘 몰랐던 분인데 시집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들을 몇 편 골라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처음에 엄청 떨고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이제 막 연습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막 부들부들 떨고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목소리가 저 아저씨가 맨날 인터뷰 촬영하다 보면 말을 맨날 더듬고 말도 참 못하고 이런데 시를 낭독할 때는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저 시 읽어주는 남자로 순간 변신하는 저 존재를 정말 뭐 저도 그 당시에 찍었지만 그 당시에 찍은 장면을 쓰지는 않고요. 이거를 위해서 다시 2015년도에 그때는 이제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농성 천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시를 좀 읽어달라 그렇게 다시 재현을 한 셈이죠. 네. 저 임재춘 선생님 시를 읽을 때 다른 모습 보여주시고 감독님께서는 참고로 재춘 언니에서는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때는 되게 터프하신 느낌이 오니까 다른 모습입니다. 그 임재춘 선생님 얘기를 해서 그 사실 그 재춘 언니에서도 뭐 연극도 하시고 밴드도 하시고 이제 이 시인의 시간에서 시를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노동 현장에서 많이 다큐멘터리 만드시고 오래 계셨잖아요. 그 경우를 봤을 때 시를 더 확장해서 어떤 이런 예술이나 문화가 그런 농성장이나 현장에서 어떤 되게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격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어떤가요? 그런 예술이 어떤 그런 노동 현장 거기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사실은 재춘 언니에서도 그게 많이 이제 표현된 셈인데요. 어쨌든 연대 그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지금 굉장히 급박하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그 투쟁하는 그런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떠올리기도 힘든데 연대 오는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함께 할 때
다른 일반 분들도 그 현장에 가기가 훨씬 그 예술을 매개로 해서 훨씬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분들 역시도 그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현실로부터 좀 떠날 수가 있잖아요, 잠시나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매일같이 그 구호를 외치고 매일같이 경찰들하고 싸우고 사장 욕하고 그런 언어만 계속 얘기할 때와 잠깐이나마 다른 텍스트도 읽고 시도 읽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럴 때는 어쨌든 절대적인 그 양적인 시간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됐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 시인님도 계시지만 뭐 작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또 연대도 많이 오셨고 세월호 현장에도 뭐 상봉사 낭독회 같은 것도 계속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그런 순간순간에 또 예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시인분들을 제가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시를 읽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은 뭔가 앞에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슬픔이나 혹은 아픈 거를 먼저 이렇게 앞에서 맞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인님께서는 그 시를 만나실 때 어떤 관념이나 언어보다는 장면으로 출발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게 어떤 타자의 어떤 그런 모습인지.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기 많이 찾아봐 주셔서 이렇게까지 찾아봐 주신 줄은 몰랐고요. 아까 은유 얘기하셨잖아요. 되게 간단한 작품인 것 같은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은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죠. 어떤 사람 보고 예쁘다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행위를 보고 멋있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목격하게 되는 어떤 걸 보고 내가 울컥했는데 이 울컥함의 정체가 뭐지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아름답다보다 그 구체적인 그 장면을 묘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정답을 내리지 아니하는,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정답 내리지 아니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어를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언어를 떠오르게 하고 연상케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 그런 반복론으로 바로 시인님의 선정해 주신 어떤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정이 빠졌습니다. 관념이 아니고 장면으로 출발하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를 읽는 시간이라는 시가 있어서 그 시를 가지고 그 시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모더레이터 보시는 프로그래머님이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잽싸게 다른 시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봄밤 참담.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수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그는 어쩌면 없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달아가는 무게는 들릴까요? 나는 오한을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기분이 손끝에 있고 문자가 언어로 휘어지는 지금은 누가 적고 버린 기간입니까? 안부 속으로 끌려갔어요. 그는 잘못이 없는 사람과 용서해야 하는 사람 사이로 꺼낸 의미와 집어넣은 과거가 서로를 당겨 참담한 거리를 만들고 그늘은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고르고 셈을 치르듯 더 큰 것의 주인을 재는 동안 소리 없는 일화가 만개해 목숨을 슬프게 합니다. 나는 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추억이라니 좀 해볼만 하지는 않는지 얇은 옷 속에서 떨고 있는 누가 생애를 깨고 있는 것입니까? 어두운 악수는 끝나지 않고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테니 좀 더 어두워지는 이 거리로 누구든 돌진하는 이 세계로 남아있는 나에게로 땀이 나네요. 감독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확실히 제가 요즘에 클럽하우스에서 시 읽는 시간 낭독하는 방을 만들어서 3번을 월수 밤 11시부터 12시까지 3번째 어젯밤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시를 이제 읽고 시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요. 확실히 또 시인님이 본인이 쓴 시를 또 직접 읽어주시니까 그 어떤 그 호흡과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발음하는 거나 그 느낌이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이시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떤 시인님께서 항상 그 부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제를 또 원하는 느낌? 그게 좀 모순되는 느낌 저는 그 낭독을 들으면서 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감정일까요? 회 추억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어쨌든 직선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중인 거죠. 아까 감독님이랑 저랑 1층에서 보낸 1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그걸 되새김질하는 방식은 추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영화 아까 그 다큐멘터리 안에 있는 그 상황들도 다 지나가 버렸고 아까 감독님께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과 지금은 제법 시간이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상황도 다 바뀌지 않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큐멘터리 보면 늘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그건 부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재를 인정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그 부재를 거부하는 방식이냐로 태도가 결정이 되는데 언제나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겪는 것 같아요. 그 관객분께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감독님께서 서두에도 말씀 주셨긴 했지만 그 시가 주인공인 영화를 본 것 같아 장면 장면 시 하나하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계기, 어떤 영감은 아까 말씀 주시긴 했지만 시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그 선언과 다짐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 이 선언하고 다짐 이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그런데 다짐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시한테 매달린 거죠. 왜 시한테 매달렸느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물론 제가 시랑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영화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다큐에서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통의 한복판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세월호 다큐 2014년도에 세월호 다큐 유가족들을 기록하는 다큐 작업에 또 같이 하면서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카메라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관우증적인 거일 수도 있고
늘 카메라의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특히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쉴 새 없이 계속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여기서 멈추고 한 발 떨어져서 좀 시적인 방식으로 작업도 하고 싶고 시 같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열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를 읽는 모습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저도 뭐 저 자신도 찍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책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많이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인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를 읽는 줄줄줄줄 소리내서 읽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선 출발이 됐고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저 자신을 좀 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던 저 자신도 구하고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으로요. 오영진님께서 영화를 보면서 시가 가진 힘, 효과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영화를 찍으시면서 감독님은 시를 쓰는 자와 읽는 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거는 뭐 그냥 이건 내가 쓰는 건 다 시야 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시를 쓰기란 참 힘들고 저도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또 시인들이 쓴 시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보고 또 그동안 읽었던 시들도 다시 어떤 시를 가지고 영화에 표현할까? 뭐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수영 시인의 실은 나쁜 시만이 가슴에 남는다. 나쁜 시가 뭐고 좋은 시는 뭘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착한 얘기하고 남들 다 좋은 그런 편안한 얘기는 사실 뭐 그 자체로 또 좋은 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시는 그래서 참 시를 어떻게 이걸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영화가 그 자체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를 이제 질문하신 게 그래서 시는 누구나 뭐 그냥 그 시를 쓴다고 그 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는 누구나 쓰기는 힘들지만 누구나 읽을 수는 있다. 시를 읽는 자와 쓰는 자의 차이는 일단 가장 단순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시를 많이 읽다 보면 또 쓰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시를 또 쓸 수 있다면 시를 근데 제가 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시 읽는 시간이라고 한 거는 시를 같이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소리의 공명 그리고 읽으면서 같은 사람 저희가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시를 듣거나 또 자기가 자기 목마에서 신체에서 올려나오는 이 시어를 들을 때 이게 분명히 변화가 생겨날 거라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감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겠죠. 시를 쓴다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질서, 이성의 언어, 어떤 권력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자기만의 언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창조적인 거고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시를 읽다 보면 쓰고 싶어진다. 이게 시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인들에게 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시인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자꾸 수가 늘어나면 한정된 독자를 놓고 밖으로 싸우니 벌어질 것 같은데 시인들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시인들은 사람들이 시 쓰기를 독려하고 그들이 시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고요. 또 사실 시인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인은 없다. 시 쓸 때 잠깐 드러났고 그다음 시가 끝나면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종래 남는 건 전부 시 읽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는 찾기 쉽지 않은 거고 그렇지 않나. 가끔 제가 쓴 시 제가 보고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 이거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농담입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좋은데 했던 시가 있으신가요? 무서운 분이신데요? 글쎄요, 뭐 있죠, 있죠, 있는데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도 오늘 낭독 뭐 해주신다고 약간 아니 그래서 뭐 낭독을 2부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유일경 시인의 이 시집을 준비를 해왔는데 또 읽으셔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어디 저기 요 프로그램 님이 인용을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나의 처음에라는 시가 일단 짧고 네. 이런 자리에서는 짧은 시를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처음에 애써 떠올려 보면 그 아득한 시간, 그 아득한 햇빛 아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러니 당신이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나일 것도 같은 사람이 꽃을 심고 있는 곳, 그곳에서 노랗고 빨갛고 파란 동시에 그 어디에도 없는 빛깔을 지닌 꽃들이 조금씩 늘어나 이내 한가득한 꽃밭 내 눈물 속에 몰래 살고 있는 바로 그 꽃밭에. 이 시를 엊그저께 클럽하우스에서 읽었어요. 제가. 원래 지구위에서 이렇게 싣고 그러지 않죠? 되게 난데없는 지구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씨. 오늘 시인님이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종종 말 많이 해요. 종종 있습니다. 저희. 네, 그렇군요. 그래서 훌륭한 곳이네요. 네. 근데 이 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물론 짧아서도 있지만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첫 구절에는 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시가 영화랑 연결성도 그렇고. 네. 여기 이제 어제 어떻게 시들을 읽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시들이 시구에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암시대에 있거나 이런 시들을 많이 읽어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간 시간이 있고 어떤 부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눈물을 얘기를 했어요. 그 꽃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내 한가득한 꽃밭 근데 내 눈물 속에 몰래 살고 있는 그 꽃밭이 눈물 속에 몰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과 그 아득한 시간과 근데 제목이 나의 처음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제 뭐 명쾌하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신보선 좋아요 님께서 유희경 좋아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보선 씨 작년에 와서 또 저희 또 와서 시 읽으셨어요. 시를 그렇군요. 페터스냐 영화도 이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나쁜 시 하나 떠오르신다면 19절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과 시인 두 분. 나쁜 시라는 그럼 가지고 있는 건 제 시집밖에 없는 거 지금 나쁜 시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함의를 담으신 것 같아요. 어떤 시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나쁜 시만이 가슴에 남는다. 손톱 위에 태양을 그려보아라. 좋은 시와 나쁜 시의 분간이 될 터이니 반항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터이니 바람이 부는 데서 잠을 자거라. 호화로운 꿈이라도 꾸기 위해서는. 그 질문의 답에 정말 많은 시를 읽어주셔서
보니까 시를 쓰시는 분들도 시를 사랑하시고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또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함께 시에 대한 영화를 보고 또 시를 낭독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인님도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네,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좋은 평점을 달아주시고 캐릭터 인스타에 널리 알려주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설령 좋지 않으셨더라도 하셔야 할 생각하는 까닭은 어쨌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어려움이나 전파되기 쉽지 아니함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시인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세안 시네컬에서 또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 그 해와 로타리의 동양서리 미팅에 위트앤 시니컬 가서 시도 필사도 해보시고. 무슨 요일에 계시죠, 시인님은? 저는 목요일 빼고는 다 있습니다. 네,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놀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